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14단원 자본 비용, 자본 예산 부분을 공부를 하기 전에 11단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단원, 10단원, 11단원, 그리고 새로 배우는 14단원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1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11단원을 배운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10단원에서 추정을 해본 어떤 신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그것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바로 이 11단원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대로 만약에 NPV가 플러스가 나왔어. 그러면 이 NPV 플러스 나온 것이 내가 정말로 모든 비용을 다 빼먹지 않고 잘 계산을 했는데 NPV가 플러스라는, 원래 플러스인데 내가 플러스를 잘 구해낸 걸 수도 있겠고, 그런데 내가 뺐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빼지 않아서 NPV가 플러스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NPV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진짜 마이너스라서 내가 마이너스를 잘 구해낸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플러스인데 내가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추정을 해서 NPV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년째 추정 현금 흐름이 700달러가 될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4년째가 정확하게 700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년째에 700이 될 거라는 것은 그 앞에 평균적으로 라는 말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11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못 추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될 위험이 예측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측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추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11단원에서 시나리오 분석,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과 같은 방법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2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은 각각 방법의 개념과 약간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분석은 말 그대로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좀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100단위 될 확률이 가장 높다면, 그렇지 않고 판매량이 만약에 90개 된다면, 아니면 110개 팔린다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그때의 대표적으로 순이익 같은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초 상황을 가지고 추정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OCF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NPV까지 계산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격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들어가면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케이스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합해서 3개 정도 시나리오 구축해보는 것이 가장 쉬운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의 개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인 경우를 다 가정해서 결과값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worst인 경우와 best인 경우와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나 NPV나 IRR 같은 거를 계산을 실제로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나 NPV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의 보조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에 더해서
뭐 총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건이 되면 뭐 5개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뭐 7개, 10개, 뭐 충분히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의 추정을 에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었습니다. 이 민감도 분석은 가장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거였죠. 한 변수가 변할 때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수년가라고 하자. 수년가가 어떻게 반응하는 변화냐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것이 바로 판매량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여러 가지로 한번 바꿔보면서 NPV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 이러한 방식을 민감도 분석을 해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뭐 이렇게 3가지로 가정을 해서 현금 흐름과 NPV와 IRR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뭐 다른 것들은 고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감도 분석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판매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늘어날 때 NPV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구나. 다른 뭐 변동비나 뭐 고정비 같은 거는 다 픽스 시켜 놓은 다음에 오로지 판매량이 바뀌면 판매량에 따라서 NPV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분석은 우리가 종이랑 연필을 가지고 뭐 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뭐 변동비도 이제 0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고 고정비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고 판매량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경제 상황도 뭐 GDP가 얼마 성장하는 경우부터 최대로 얼마 성장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바꿔가는 모든 조합을 다 해보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시뮬레이션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민감도 분석을 하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든 이제 각각의 이 방법이 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공통적으로는 결국 민감도 분석을 하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결론을 내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감도 분석이든 시나리오 분석이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나리오 분석이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빼먹은 것이 있거나 잘못 잡은 수치들이 있다면 이제 그 최종 결론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못 결정을 하게 되는 역시 그러한 단점도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3 부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손익분기점, 영어로는 break-even point, 여기는 break-even analysis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break-even point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BEP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를 살펴보았었고 가장 대표적인 BEP 계산이 많이 쓰이는 곳이 영화를 만들어 개봉했을 때 몇만 명 이상이 봐야 BEP를 넘긴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BEP라는 것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변동비라는 것은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더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을 변동비라고 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고정비는 물건을 몇 개를 찍어내든 비용이 바뀌지가 않는 것, 픽스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정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로 말씀드렸던 게 임대료라던가 관리비라던가 그러한 임대료라던가 하는 것은 물건을 내가 10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어차피 관리비 보통은 임대료 보통은 픽스돼서 나가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고정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결국 이와 같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모두 합쳐놓으면 이와 같은 총 비용이 되겠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정비는 생산량 물건을 몇 개를 찍어내든 변하지가 않는 모습, 그리고 변동비는 물건을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두 개를 합친 것이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 밑에 생산량을 계속 늘려도 변하지 않고 8,000에서 멈춰있는 것, 이게 바로 고정비, 픽스드 코스트가 되는 것이고, 생산량을 높일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변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총 비용이라고 한다면 요것 플러스 요것까지 한 부분이 바로 총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한 물건 한 개 더 생산할 때마다 여기의 경우에는 3만큼의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단원에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크리멘탈, 증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경제학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마지널이거나 한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번 예제를 가지고 살펴본 것처럼 블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연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55센트다. 그러면 이 총 비용을 계산을 하려면 0.5달러 곱하기 총 생산하는 연필의 수인 10만 플러스 연간으로 따졌을 때 들어가는 총 고정비를 합하면 연간 총 비용이 11만 5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필 5,000자루를 더 생산해 줄 수 있겠니? 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5,000자루를 더 만든다고 추가적으로 고정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룸 코퍼레이션의 경우에 연필 한 자루 만드는데 비용이 55센트 든다. 그런데 이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연필 한 자루당 75센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고정비가 더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연필 하나 만들 때마다 나한테 20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드디어 손익분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컴퓨터 디스켓 예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쓴 총 비용을 내가 물건 한 개 팔 때마다 얼마를 벌지? 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스켓을 한 개 떼다가 와서 팔 때마다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2달러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쓴 총 비용이 300 플러스 600 해서 900이기 때문에 900 나누기 2를 한 450개라는 것이 이 사업의 BEP,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투입한 총 비용 나누기 내가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나한테 남는 금액 이렇게 나눔으로써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조금 멋있게 교과서에서 일반화를 하면 이와 같은 기호들을 통해서
결국 순이익이라는 것은 매출 빼기 총변동비 빼기 고정비 빼기 감가비 한 거에서 세금을 제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인컴을 0으로 만들어주는 지점에서의 생산량이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Q 생산량을 찾으면 손익분기점을 찾은 것이 되겠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손익분기에서의 생산량, 판매량 Q는 고정비 플러스 감가비 나누기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내가 남는 돈, 즉 앞에서 우리가 디스켓 예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 감가비까지 포함해서 비용 나누기 내가 이거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 남는 금액을 나누면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손익분기를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가장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미래의 판매량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웨트웨이 세일보트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일반화를 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인 700 플러스 500 해서 120만 나누기 내가 여기서 배 한 척을 팔 때마다 남는 돈인 2만으로 나누면 60척을 팔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손익분기를 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더 넘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회계적 손익분기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고, 추가적으로 영업현금 흐름 측면을 살펴보는 현금 손익분기와 NPV를 0으로 만드는 포인트인 재무적 손익분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추가적인 손익분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잠깐 오면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측단원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EBIT의 감가상각을 다시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세금을 뺀 것이 바로 OCF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OCF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개별 물건 하나 판매되는 Q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OCF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없애주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OCF가 결국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것을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아까는 위에가 FC Fixed Cost 플러스 Depreciation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OCF라고 이렇게 요거만 바뀐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회계적 손익분기는 이 OCF가 depreciation과 같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60척이 회계적 손익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손익분기는 이 OCF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판매량 Q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0을 넣어줘서 25척을 팔면 현금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 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 Q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재무적 손익분기를 계산을 할 때에는 영업현금 흐름을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영업현금 흐름이 5년을 나온다라고 만약에 하면 이렇게 위에서 계산한 다음에 OCF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각각 집어넣어서 재무적 손익분기, 즉 NPV를 0으로 만드는 재무적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 Q를 구하면 84척을 팔면 NPV를 0을 이제 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회계적 손익분기, 현금 손익분기, 재무적 손익분기를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가장 뒷부분으로 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냥 평소에 그냥 레버리지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영업 레버리지가 아니라 이 회사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나 라는 측면을 얘기한다는 것을 그때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를 우선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 재무적 측면이 아니고 영업 레버리지는 뭐를 말을 하냐? 회사가 어떤 기업이 고정 자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DOL, 영업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업 레버리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영업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판매량이 조금 바뀌는 것에 대해서 OCF, 영업 현금 흐름 변화량은 더 예측이 더 안 된다. 증폭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업 레버리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DOL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판매량이 여기에서 변한다. 그러면 판매량이 변하는 만큼 그 같은 퍼센트가 OCF 변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DOL만큼이 곱해져서 증폭되어서 OCF 변화율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판매량이 2% 변했는데 여기서 DOL이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해서 총 OCF 변화율로는 4%나 변하게 되는 것이었고 이 경우에도 DOL이 2였다. 그런데 판매량이 50% 증가했어. 그러면 이게 판매량이 50% 증가했으니까 OCF도 50%만큼만 증가하냐? 그게 아니고 OCF 곱하기 DOL 2만큼 증폭이 되어서 100% 증가한다는 거는 기존보다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증폭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영업 레버리지의 중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11.3 예제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DOL은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치자. 우리는 여기서 영업 레버리지가 왜 중요한지를 보는 거니까 DOL이 7이라고 치고 판매량이 만약에 10% 증가한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이 10% 증가하면 OCF도 10%만큼 증가할까? 아니고 판매량이 10% 증가하는 거 곱하기 DOL 7만큼 해서 이 증폭이 되는 것 때문에 결국 OCF로는 70%, 여기 70%만큼이나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업 레버리지가 말해주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여기까지 11단원 공부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단원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신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열심히 추정을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 현금 흐름 추정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11단원에서 새로 공부를 한 것이고, 그렇게 현금 흐름 최종 추정을 한 것을 보완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9단원에서 배운 평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서 아니면 복수를 적용을 해서 이 회사가 신사업을 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관리 수업 후반부에서 배우는 9, 10, 11 그리고 뒤에 배울 14단원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복습이나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 동영상에서는 11단원 복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